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민세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교원 상당수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정서학대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서희초 사건 이후 강조돼온 교권 회복의 필요성, 변호사 법률 지원 등 교권 5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십수년간 유지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교사들이 여전히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교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이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 1, 2년간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87%에 달합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아동 정서학대의 모호한 기준이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신고를 하고 나면 그 교사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경찰, 검찰 조사 다 받아야 되거든요. 무혐의 무죄된다고 해서 그 상처나 그 많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넘은 시간 동안의 교사의 고통, 또 그에 따른 수업 결손 부분은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다. 이게 가장. 한편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가 대립적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권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를 넘어 악성 학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말 그 일반적인 학부모님들께 감사해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그런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아파트 건립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청주 도심 도요지에 27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인데요. 실제 주거 부담을 완화해 출생률 증가까지 견인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올해 초 김영한 충북지사는 저출생 대응 신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청주 도심 노른자 땅에 청년 부부를 위한 반값 아파트를 지어 주거 부담을 줄이고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대상이 되거나 너무 소형으로 짓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그 최고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주택을 만들어야. 도유지 2,500평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인데 지가가 비싼 수도권 토지 임대부처럼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파트 값을 시세보다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 부지에 반값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추산되는 반값 아파트 건립 사업비는 1,380억 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4개 동 270가구로 6년간 선임대, 후분양 방식이 유력합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1월 발주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를 마친 뒤 빠르면 내년 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지난주 예비 검토를 신청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최종 통과와 안정적인 민간 사업자 확보 여부입니다. 올해 아마 하반기쯤에 저희들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 그 인허가 사업을 마치고 아마 내년쯤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 등을 통해서 26년 초에 아마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충북형 첫 반값 아파트. 도는 사업 추진 경과를 지켜보며 각 시군으로 대상지를 넓힐 계획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남현동에는 관악산을 가운데 두고 두 단지를 잇는 작은 둘레길이 있는데요. 근처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의 통학로이기도 한데 무허가 건축물이 수년째 빈집으로 방치돼 있어 등굣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레길 옆으로 허름한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거진 수풀이 오래도록 손길이 닿지 않은 걸 짐작해야 합니다. 깨진 유리창도 그대로 방치돼 유리 조각이 밟힙니다. 미로처럼 길이 나 있는 세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인적은 없고 곳곳에 쓰레기와 폐기물만 잔뜩 버려져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무심히 보고 왔는데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수년째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인데 모두 빈집입니다. 2022년에 공원 보상이 끝나고 이 집이 다 지금 했는데 24가구 중에 6가구가 아직 안 나가고 살고 계세요. 몇몇 집들은 문도 잠겨 있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출입도 가능합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한눈에 봐도 오래된 잡동사니들이 가득한데요. 조금의 빛도 들어오지 않아 으슥한 분위기마저 감돕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주민들이 오가는 둘레길. 더 큰 문제는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등하교할 때 이 길을 지난다는 겁니다. 둘레길 주변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는데 특히 사당 초등학교 아이들 대부분이 지름길인 이 산길로 등교합니다. 그냥 집이구나 하면서 지나다녀요. 고양이가 지나다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곳일까 궁금하기는 해요. 학부모들로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건하고 있었으니까 좀 뭔가 안전한 시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데 관악구는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공원으로 조성이 될 거예요. 아직 이주 안 하신 분들 만나서 이주하셔야 된다고 설득 중이고 하반기나 내년 초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이주지 선정부터 철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이들을 위한 안전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법 대부업체에 중개하고 부당 이자를 챙긴 조직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신용이 좋지 않은 20, 30대 청년이나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최대 13,000%가 넘는 이자율로 47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가의 명품 시계와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영업장부와 광고 명함, 기계로 명함을 뿌리는 일명 슈팅기도 보입니다. 경찰이 불법 대부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물품입니다. 부산경찰청은 13일 국내 최대 규모의 대부 카페를 운영한 일당 등 세계 조직 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카페를 이용해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광고를 하고 그럼 그 광고 거를 보고 돈이 필요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업자하고 연결이 돼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대부 희망자를 모집하고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현직 공무원 2명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최대 13,000%가 넘는 이자율로 47억 원 상당의 부당이자를 챙겼습니다. 또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불량배와 전과자를 동원해 채무자 가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급전이라든지 이렇게 무등록 대부업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대출을 하다 보면 그 고율의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또 다른 무등록 업자한테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이 수렁에 그냥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5,100여 명. 대부분 신용이 좋지 않은 20, 30대 청년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로 밝혀졌습니다. 100만 원 좁혔는데 하루에 2만 원씩 입금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금을 하다가 못하는 날이 있으면 그 다음 날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2,400만 원 정도 갚았어요. 한편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대부 카페 2곳을 방통위에 통보해 폐쇄 조치하는 한편 범죄 수익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충북 진천에서 한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합니다. 같은 시각 상가 내부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안경점 진열대 한쪽을 치고 가는 모습인데요. 안경점 옆 문방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밖에서 본 사진입니다. 차량이 문구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구점 내부는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 측에서 보험 처리를 하고 대물 보상을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측은 보험회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차량은 렌트카인데 당시 운전한 사람이 계약자가 아니라 동승자였다는 겁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때문에 보험회사 측은 해당 사고가 면책 사유이고 책임이 없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계약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해당 계약자가 운전한 걸로 생각한 경찰은 동승자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차량 계약자만 측정을 한 겁니다. 결국 음주 여부를 알 수 없는 동승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처벌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후 이틀 뒤 계약자가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동승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계약자와 운전을 한 동승자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이 문제를 더 크게 키운 셈입니다. 하지만 계약자는 음주 측정을 통해 만취 상태였음이 드러났지만 정작 운전을 했던 동승자는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증거를 잡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해당 차량이 돌진한 상가는 1,30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새벽 시간이 아니라 낮 시간대였다면 끔찍한 인명피해를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운전대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인 이슈 탐구생활이었습니다. 서초구 한 중학교의 부실급식 논란, HCN이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실한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장 조리사를 뽑는 게 시급하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대안으로 위탁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이 됐던 서초구 중학교의 부실한 급식. 문제의 핵심은 조리실무사 부족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만큼 일도 많은 반면 보수는 적은 게 조리실무사들이 기피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 해당 학교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1,000여 명의 학생 급식을 조리사 2명이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교의 조리사 정원은 9명. 충원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5월 현재도 2~3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인원 충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 급식업체라도 맡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인적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당장 인원 충원이 안 되면은 전문 급식업체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부터 일단 하고 그리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반복이 되면 저희로서는 인력 위탁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을 해야 애들 밥을 먹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조리원들을 위해 급식 로봇을 도입하고 급식실 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위탁 방식은 조리시설이 없는 학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급식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위탁을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로.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역시
급식 위탁 방식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 급식 제도를 포기하고 식재료 안전 문제 등이 담보되지 않은 급식 위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안전이나 그 안에서 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 뭐 이런 것들도 위탁이라고 하면은 다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게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빠르면 오는 7월 집단 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입을 모으는 조리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의 문제가 협상을 통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최근 청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인근 상인들이 초기 진압에 나서면서 큰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친 의인은 적절한 보상은커녕 80만 원이 넘는 치료비까지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전통시장 주변으로 회색 연기가 짙게 깔립니다. 불이 나자 인근 상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앞치마를 두른 한 남성이 소방호스를 끌어당겨 물을 뿌립니다. 그 뒤에서 팍 소리가 나고 연기 나는데 거기를 여기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불이 났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밖에서. 이 모습을 본 또 다른 상인들도 힘을 보태 발빠르게 진화에 나섭니다. 불이 난 곳 주변엔 부탄가스와 낙하 등 인화성 물질이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 이거 다 연결했는데도 벌써 뒤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요 뒤에는 만물상 그 부탄가스 창고랑 상상해. 저는 알고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여기 뒤에도 붙었다는 거예요. 여기. 순간 용기를 낸 상인들 덕분에 소방대가 도착하기 직전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화면 속 소방호스를 들고 불길로 뛰어든 남성은 시장에서 5년째 반찬 등을 팔고 있는 55살 조용우 씨. 소방차가 도착한 뒤에야 소방호스를 내려놓은 그는 그제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리 파편에 찔리고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신없는 화재 현장에서도 당황하지 않던 그였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워 치료비만 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병원 직원의 안내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상해 입은 건데 제 의료보험으로만 좀 치료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그런 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법에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네요. 다시는 나가지 말라고. 다시는 저런 데 가지 말라고. 각서 썼어요, 각서.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에 뛰어들었지만 보상은커녕 상처만 입게 된 의인. 의사자나 의상자를 지원하는 관계법령이나 지자체 조례가 있지만 실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이를 증명해야 하는 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측은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조 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전주기에 걸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특히 강조했는데 우선 현장의 의견을 담은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출생 극복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난제를 경북에서부터 해결하겠다. 이철우 지사는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저출생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 중앙에 요청하고 나아가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극복 특별법을 만들어야죠. 부서도 만들지만 특별법도 만들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정책이 저출생 극복 특별법으로 기결돼서 나라 정책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경북도는 우선 경북 대표 20대 핵심 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내놓고 1조 2천억 규모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마련한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며 만남을 주선하고 이후 결혼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를 도에서 책임진다는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을 개인의 부담과 희생으로 둘 것이 아니라 나라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 노하우는 경북이 향후 돌봄 융합특구 시범지구로 선정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가 돌봄 관련 정책 실험을 대행하고 나아가 저출생 대책 표준을 경북이 주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가진 정책들을 경북이 다 받아와서 이것들을 현장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규제를 없애나가고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새롭게 디자인해서 이 특구 안에서 모든 정책 실험이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잘된 모델들을 공급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 근무 의무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해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건의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필요한 정책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아파트에서만 봐더라도 노후주택 비중이 거의 20%가 넘고 있어서,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그러니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더 집중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삶의 질 차원에서 이런 노후주택에 대해서 일종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해 준다고 사업이 잘 진행될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근원적 한계를 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노후주택은 과거의 노후주택하고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용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주공 아파트로 대표되는 5층 이하, 7층 뭐 이런 노후주택이 많았다면, 근데 지금은 대부분 뭐 15층, 고층의 노후주택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고층의 노후주택들은 쉽게 말해서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수익성을 그러면은 무작정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해결될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완화가 사업의 속도를 올릴 거냐라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경제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의 정부의 이런 일종의 정비사업 정책에서 좀 잘 배려가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사고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규제 풀어주면 빨리 되겠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만 풀어준다고 지금 되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걸 꼭 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로 돈을 벌려면 두 단계로 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이 시작된다고 하면 집값이 올라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통과하면 집값이 급등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흥미롭게도 규제 완화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건요, 가격이 오르기 가장 좋은 건 희소성이에요. 그러니까 희소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으로 과거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규제가 되게 강하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 안전진단에 통과되면 가격이 급등했어요. 왜? 나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되니까 희소성이 부각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너도 나도 다 한다고 하니까 그 희소성이 없어지니까 사실은 돈 벌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돈 버는 방법은 이제 부시고 새로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그 아파트가 나중에 비싼 가격에 팔면서 이제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될까?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분담금은 더 내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 아파트를 누가 사줄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재개발로 지금 상황에서는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돈 버는 시대가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또 도니까. 네, 그렇죠. 돈 못 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사고 가격은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또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건축 재개발로 과거처럼 돈을 뭐 크게 벌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특례시 인구 기준이 4년 전 100만 명으로 확정되면서 특례시 지정에 고배를 마신 청주시가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다시 도전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관련 법안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행정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홍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청주는 인구 88만 도농복합도시로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도시 규모에 비해 행정 권한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국 4곳의 특례시가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 수도권 3곳과 지방에선 경남, 창원시 한 곳뿐인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청주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청주시는 부시장을 1명 추가로 두고 3급 직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지 전용 허가, 물류단지 지정 등 인허가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돼 청주시는 이를 50만이나 80만으로 낮추고 인구수 외에 행정 수요와 면적도 고려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인구 100만을 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 비수도권에 전주나 천안 같은 다른 지자체와 협조해서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하고 또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 개정에 앞서 예상되는 걸림돌은 도내 타 기초지자체의 반대. 전임 한범덕 청주시장이 특례시 지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도내 타 지자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고 충북도 역시 불편한 내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건 청주 지역구 의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란 겁니다. 그 법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볼 텐데 하여튼 18조를 위해서는 그 이해가 가질 거 있습니까? 청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치로 특례시 지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남성을 구조한 공로로 포항중앙여고 3학년 김은우 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김은우 학생은 지난 12일 밤 포항 형산강 연일대교에서 난간을 넘어 투신하려던 남성을 발견한 뒤 112에 신고하고 이후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남성을 붙잡고 설득하며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15 에이펙 경주 유치 지원과 포항 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포항시와 경주시,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201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지원하고 선정시 포항경주공항에 국제선 부정기편을 띄워 각국 정상과 방문단의 안전하고 원활한 입국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포항 경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국제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협력하고 국제 노선 개설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